네, 안녕하세요. M 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국내 증시는 또 올랐다가 막 밀렸다가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요. 자, 시장 끝나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겠고, 좀 단계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쉬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열을 좀 시켜야 되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너무 막 무리해서 또 뭐 어차피 3천 넘을 거 사자 이러지 마시고 좀 진정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또 너무 오르니까 어쨌든 좀 쉬었다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또 장기적으로 더 단단하게 가니까. 다만 이제 시장 자체 분위기 자체가 뭐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쉽게 막 무너지거나 그럴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좀 제일 문제가 이 애플이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팀쿡은 저렇게 손 흔들지만 애플이 왜 이럴까요? 그래서 미국 증시부터 좀 오늘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시황 또 구리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희 지금 카드뉴스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에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 아마 조금 지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다음에 삼성그룹의 바이오 승부, 현대모비스 어제 올랐잖아요. 그 지배구조 이야기, 또 드라마고 오늘 엔터, 특히 오늘 드라마 제작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넷플릭스 배우 출연료 상한선 건다. 그게 좀 있었고, 또 글로벌 항공무기 트렌드, 테슬라, 포스코 퓨처엠, 또 신정부 정책 기대감을, 이 결제주들 카카오페이가 난리가 났죠 최근에. 그래서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하고 게임 얘기랑 코스피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은 현대건설, 풍산, 올릭스, 일진전기, 카페24, 공시는 두산에너빌리티, 서부 T&D, 올릭스, 이지방. 올릭스는 사실 어제 공시도 나왔고, 저희가 어제 투원투게더에는 그 속보로 올려드렸어요. 사실 종목 알림에. 어쨌든 한번 또 이런 내용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나스닥이 또 상승하면서 견조하게 끝났고요. 다만 애플이 좀 좋진 않았죠. 그리고 반도체가 좋았고, 코스피 야간 선물 올랐고요. 금리 떨어졌고, 달러 하락, 환율 하락,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시장 좀 보시면 이제 런던에서 지금 1차 회의가 열렸고요. 고위급 실무 협상 기대감. 오늘 만남의 목적은 이제 말 그대로 악수를 하고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악수 직후에 미국의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히토류가, 미국이 원하는 건 히토류예요. 이걸 좀 풀어달라. 이걸 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관세를 더 낮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좋은 회담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협상 이제 기대감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 AMD, 퀄컴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의 사업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발언을 보니까 뭐 스페이스X 좋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둘이 조금 뭔가 약간 갈등은 좀 일부 봉합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금이 너무 가서 옛날로 돌아가긴 좀 어렵지만 이번 주 또 10일 날 로보택시 출시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또 이틀째 테슬라 급등했고, 제일 문제가 애플인데 지금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렸는데 별게 없었어요. 그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새로운 하드웨어, 이거 혹시 유튜브 보셨어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리퀴드 글래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새로운 이제 이게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iOS. 그거 디자인을 그 액정제 유리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반투명 유리처럼 디자인을 입혔더라고요. 굉장히 예뻐요. 근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AI예요. AI에 대한 내용이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고, 뭔가 애플 보면 좀 혁신도 없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다시 4.5%를 하회했고요. 뉴욕 그 연준에서 발표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3.63에서 3.20으로 크게 둔화되면서 금리는 좀 안정감을 찾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것은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이제 빠르게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지난주 뭐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점에서 8% 가까이 좀 오르면서 회복세를 좀 보였고요. 뭐 아무튼 둘이 실망했다고도 하지만 그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해 뭐 피해 주지는 않겠다.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뭐 달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최대 강세론자가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인데 굉장히 좋게 보죠, 테슬라를.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로봇 전략 비전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20에서 25개 도시로 더 확대가 될 거다. 기대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하고 향후 미국 및 전 세계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게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선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여전히 방향성은 없고 막 이렇게 급등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전기차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가 테슬라의 본진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때 책도 읽고 일론 머스크 전기도 읽고 그러면서 저도 생각도 많이 바꾸고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진짜 이건 뭐 인정해야 됩니다. 예, 세상을 바꾸고 있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주가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 말 한마디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너무 급등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펀더멘털 있죠. 전기차가 어느 정도 잘 팔리고 딜을 받쳐주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마치 엔비디아처럼 그러면서 그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펀더멘털은 꺾이는데 지금 오르는 건 다 뭐죠? 다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이 없어지거나 실망으로 바뀌니까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죠? 지금 트럼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은 뭐 이렇게 막 트럼프랑 뭐 이렇게 뭔가 분위기 좋으면 오르고 분위기 나쁘면 빠지고 예. 이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주주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런 움직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아직은 저는 좀 뭐 웨드부시의 의견도 뭐 맞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 전기차가 아직은 딜을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보택시나 로봇 같은 거 되게 좋은 사업이죠. 근데 그게 성과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략은 저는 되게 단순해요. 아주 안 좋을 때 막 무너지고 예. 그러니까 200하고 지금 400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아래쪽으로 많이 밀릴 때 그때 비중을 늘려가고 너무 오를 때는 좀 오히려 줄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지금은 맞는 전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기업이지만 예, 지금 주가는 결코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그런 좀 변동성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미국 투자은행들의 증시 의견은 보수적이다, 긍정적이다 다릅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조심하자. 지금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계절적 강세를 보이는 시기니까 강세장이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여름에 또 접어들면 시장 거래가 감소하면서 침체로 또 전환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기업이익 전망은 여전히 너무 낙관적이고 9, 10월 후반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요. 또 금리 상승을 좀 조심하자. JP모건은 지금 미국 채권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자. 이런 내용이고 모건 스탠리는 기업들의 수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원래 여기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라는 분이 되게 보수적으로 비관론자 중에 제일 유명했던 분이에요. 몇 년간. 그분이 작년부터 이제 의견을 바꿨죠. 낙관적으로. 그러면서 1년 안에 6,500까지는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심리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 중에 실물지표, 심리지표가 있는데 최근 심리지표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 있죠. 이것도 꺾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지표인데 심리지표가 실제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는 좀 견조할 것 같다. 예, 심리 데이터가 회복되면서. 그래서 뭐 미국도 뭐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고 조금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등했고요. 베어드라는 곳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 부진 이후로 투자 의견 조정했지만 하향했지만 로보택시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좋았고 엔비디아 여전히 좋고요. 애플은 좀 아쉬운,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아마존은 펜실베니아에 200억 달러 AI 데이터 센터 아마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썬노바는 태양광 패널 회사인데 망해버렸어요. 파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솔루션의 또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인데 이게 마냥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 아, 그만큼 주택용 시장 지금 안 좋구나 미국이 보조금 이제 안 주는 걸로 막 결론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솔루션도 막 4만 원 갔다가 주가가 곤두박질 쳐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잠잠한데 근데 경쟁사가 이렇게 또 파산하면 결국 태양광 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 과실을 경쟁사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IBM은 역사상 최고가 대단합니다. 여전히 좋고 퀄컴은 반도체계 알파웨이브 인수한다는 소식에 4% 이상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아, 구리 잠깐만요. 구리는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가 만들어지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건희의 반도체, 이재용의 바이오 이게 뭐냐면 그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잖아요. 저도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번에 더벨에서 한번 또 이제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를 성공시킨 사람이고 삼성전자는 이재용의 유산은 아니죠. 그죠? 이건희의 유산이죠. 근데 이재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승부를 건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공했어요. 어쨌든. 지금 지나고 보면. 자신을 상징하는 산업들이 달라요. 그죠? 예. 그럼 뭐 앞으로 반도체 안 지어지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가 승부를 건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바이오로직스 분할한 거 딱 보고 느꼈어요. 아, 이재용 회장이 아예 바이오에 승부를 거는구나. 예. 여기서 흥할지 망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흥했죠. 삼성바이오가 엄청 성장했잖아요. 잘하고 있고 근데 요거를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홀딩스를 분할을 해버린 거죠. 분할해서 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사로부터 불만을 접수할 일이 없죠. 이제 위탁 생산만 그냥 계속하면 돼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중에 바이오에피스는 그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뭐 고객사, 신약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 경쟁사가 딱 있잖아요. 복제약을 만드니까 불편한 거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 수주를 맡기고 싶어도 불편하죠. 근데 이걸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위탁 생산 넘어 신약 개발에 이제 본격 투자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냈고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지금 급성장, 하이닉스의 성장, 그래서 삼성이 지금 사실 반도체에서 되게 어렵죠. 그래서 바이오가 이걸 대체할 지금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는데 물론 아직은 덩치는 반도체가 훨씬 큰데 장기적으로 바이오도 결국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은 바이오에 승부를 걸었다. 그래서 세계 1등. 이미 바이오 위탁 생산 규모로는 세계 1등이에요, 거의. 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는.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삼성전자, 예, 전자가 좀 살아나야 돼요. 오늘도 빠졌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부활이 무엇보다 절실할 때는 아닌가. 근데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의 의미는 결국 바이오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사업이고 이재용 회장은 여기에 승부를 계속 걸 가능성이 높다.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 이제 현대적으로 어제 모비스가 그냥 폭등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너무 놀라셨죠. 몇 년 만에 10% 오른 거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지만 막 20만 원 깨진 적도 있고 근데 아마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격이 회복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뭐 수익 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물론 뭐 아주 높은 데 사신 분들은 좀 손해를 보고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권으로 조금씩은 전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주가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게 앞으로도 좋을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 지배구조 재편의 핵심이 모비스예요. 왜냐하면 정의성 회장이 너무 지분이 적어요. 나쁜 지배구조는 나쁜 결정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할 거는 현대모비스죠. 네. 정의성 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0.33%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지분을 많이 갖고 해야 되는데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기서 거론된 거 옛날에도 여러 방법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 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를 합병시키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못했죠. 예. 주주 반발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아마 나스닥에 이 로봇 회사를. 그러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0% 갖고 있잖아요. 예. 저거를 이제 파는 거죠. 예. 정의서 회장이. 그럼 그 돈으로 모비스 지분을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뜨면 현대 모비스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언제 할지 몰라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어제 올랐던 건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한다가 아니라요. 예, 그 이슈죠. 지금 막 지주회사들이 막 급등하니까 상법 개정과 맞물려서 뭐 현대모비스도 지주사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대차그룹은 지금 그룹사에서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가 안 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룹이죠. 그래서 해결 과제는 정의서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인데 옛날에 그래서 글로비스랑 모비스를 약간 분할해가지고 합병시키는 게 있었는데 합병 비율 때문에 안 됐고 모비스 분할 후에 또 지분 맞교환이 있거든요. 정 회장이 현대 글로비스랑 엔지니어링 갖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바꾸자. 네. 근데 이거는 또 그 금융 계열사 매각 문제가 또 있다고 하고요. 아예 그냥 모비스 지분을 그냥 사버리는 거죠, 직접. 이게 제일 깔끔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 거예요. 모비스 주가가 오를수록 정의서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살려면 돈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시장 의심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모비스는 못 오른다 막 이런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파구 중에 하나가 다이내믹스 상장시킨 다음에 지분 20% 예, 갖고 있으니까 팔아가지고 현대모비스를 지분을 이제 시장에서 취득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도 어제 좀 일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 올랐던 것 같은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현대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좀 더 커져야 돼요.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커져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향후에 좀 굉장히 고성장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장을 할 것 같고 근데 돈은 좀 많이 들죠.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은 적자가 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상장 이슈가 생기면 지배구조 전환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SBS, CJ ENM이 완전 급등을 했어요. 이유가 넷플릭스 회당 출연료 회당 그 배우 있잖아요. 주연 배우급. 근데 4억 정도 설정을 한 것 같고요. 배우 출연료 상한선 정해지면 제작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연 톱스타들의 배우 출연료 막 10억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넷플릭스 진출 전에 한국의 드라마 평균 제작비가 3억에서 4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억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균 20억까지 막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비 부담 등으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지금 급감해서 지금 어렵죠. 22년도에 141편인데 올해 80편밖에 못 만들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상한선이 설정되면 드라마 제작비가 현실화 될 거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좀 올랐어요, 오늘. 그 한알령 해제. 오늘 여기는 제가 고시라고 했는데 이거 쓸 때는 고시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했고요. 실제로 했고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양국 관계 좀 돈독히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드라마 또 이런 엔터사한테도 다 긍정적이고 또 BTS가 이번 달 말로 다 제대합니다. 이제 완전체가 돌아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라마 제작사와 이 엔터사가 좀 주가가 이런 이슈로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구리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게 아까 저희가 구리 이제 카드뉴스 이렇게 지금 아직 업로드 안 했기 때문에 요걸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원본 파일이 있어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가 대세인 이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관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고 그걸 이제 기사로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또 편집을 해가지고요. 또 다른데 또 AI도 물어보고 자료 좀 찾아가지고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풍산 주가도 좀 오르기도 했지만 구리가 좀 대세인 이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시장 조사 기관들이 구리 수요 급증을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구리
그 수요고요. 그러니까 역전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공급이에요. 회색이. 그러니까 공급은 거의 정체되는데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구리의 그러니까 공급 부족은 지속되는데 공급 가능 수량은 이제 제한적인 거죠. 예, 중국의 경기 부양, 또 친환경 산업의 성장, 특히 제일 핵심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리 산업 밸류체인은 풍산이 있고 LS가 자회사 LSMN은 아시죠? 예, 여기 통해서 구리 정제 사업 하고 있고 일진전기가 구리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구리를 가지고 전선 만들죠. 가격을 바로 전가시켜버려요. 그래서 구리값 오르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세계적인 구리광산 채굴 기업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미국 기업이 있고요. 서던 코퍼 멕시코와 페루의 주요 사업장을 둔 구리 생산 강자고요. ETF도 있습니다. 구리광산은 기업에 직접 투자한 ETF COPX,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을 아예 추정을 해요. 그냥 그게 CPER. 예, 요런 이제 ETF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건 저희가 찾아본 거고요. 그래서 내용 좀 말씀드리면 전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전선 원재료인 구리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문제예요. 그럼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AI, 원전, 태양광 등 많은 지금 발전 이런 게 필요한데 결국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한 핵심 강물. 그러니까 어제도 그 에너지 고속도로 말씀드렸지만 거기 뭐 들어가죠? 에너지 고속도 핵심 뭐예요? 전선이잖아요. 전선이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공급이 제일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구리 사용량은 이렇게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뭐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고, 특히 데이터 센터 규모가 19,000개에서 재작년에 26년에는 19,500개, 한 9,000개가 더 오르는 거죠. 3배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좀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생성형 AI를 위한 그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기존 전력 소비량 대비해서 2배에서 4배 정도 수준의 대규모 전력을 좀 쓸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배. 이거는 이제 전망이니까 물론 뭐 예측은 틀릴 수도 있지만 뭐 누가 봐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더 증가할 수.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뭐 원전 기업과 직접 구매 계약 맺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의 메타가 원전 컨스텔레이션하고 20년인가요? 원전 구매 계약 맺어버렸잖아요. 전력 바로 받겠다는 거. 그걸 PPA라 그래요,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대표 기업이 그런 거 하는 회사가 그 SK 이터닉스죠. 어제 잠깐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 기업들도 지금 너무나 전력이 필요하니까 직접 구매하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핵심 뭐죠? 그런 걸 받으려면 구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도 구리가 필요하고요, 전선에도 구리가 필요한 거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데이터 센터 비롯한 전 세계 소비량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는 전력망이 총 8,600만 킬로비트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 구리도 수요가 지속된다. 특히 AI 칩에도 들어가요. 여기 있죠. 이 블랙엘 GB3
이게 B200 GPU라고 있는데 이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온 이 B200 GPU에는 총 3.2km가 넘는 5,000개 이상의 그 구리 케이블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도 거의 AI 칩에도 구리가 다 들어가요. 네. 특히 구리로 이런 거 이렇게 그 흔히 HBM의 TSV라고 그러죠. 여기 구멍 뚫고 거기 구리 넣거든요. 네. 구리가 그러니까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에는 훨씬 많이 쓰이죠. 전기차, 뭐 물론 전기차가 대세는 아니지만 전기차 53.2kW, 내연기관이 2배 이상 들어가고요. 해상풍력 메가와트당 8,000kW, 육상풍력.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구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지금. 그 태양광, 원전에도 들어가고 석탄 발전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확실히 석탄 발전보다는 이런 친환경 산업에 훨씬 많이 유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수요 전망인데 데이터 센터 확대로 구리 수용 50만 톤, 2050년까지 50만 톤에서 이제 300만 톤으로 증가한다. 2050년까지. 트라피쿠라에서는 AI 서버용으로 구리 수용, 그러니까 각각 다 달라요. IA는 50만 톤, 2030년. 트라피쿠라는 100만 톤. 네. 여기는 260만 톤. JP모건은. 블룸버그는 200만 톤. 뭐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나 명확한 거죠.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국에 근데 이게 구리가 제일 문제가 이게 공급이 너무 중국에 집중돼 있어요. 네. 구리 매장량은 다양하잖아요. 칠레에 제일 많죠. 근데 이 구리를 가져다가 정제해서 쓰려면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대부분 중국이에요. 그래서 광산은 칠레, 페루에 있는데 공정 중국. 이걸 가지고 또 배터리 소재 만들 때 중국, 배터리 셀 중국, 전기차 출하 중국. 중국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 점유율은 칠레가 23인데 중국은 8이에요. 정제 점유율은 48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구리 반제품 생산 점유율은 70%로 더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는 추후 구리가 너무 저렇게 중국에 다 집중돼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안보 문제거든요. 구리가 없으면 안 돼요. 뭐 AI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또 이 금값의 바톤 터치를 구리가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리의 점유율이고 뭐 중국이 너무 많이 가고 이건 중국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건 결국 안보다. 안보의 문제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년부터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로 전환될 거고 이는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뉴스나 이런 이제 뭐 어떤 기관의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요약을 하거든요. 하는데 뭐 글로된 곳 대부분 글로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카드 뉴스로 바꿔줘요. 저희 디자이너 통해서 이렇게 아주 잘 깔끔하게 바꿔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 투원투게더 직접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 보시고 요즘에 저희 음성 해설도 달아드리죠. 팟캐스트 이용해서 음성 해설도 달아드리니까 이렇게 좀 긴 내용 같은 거 음성하고 같이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성은 AI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이런 거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 좀 많이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든 거를 저희 실제 지금 여기 저희 뭐 WTS든 뭐 MTS든 HTS 다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올렸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리 여기 있죠. 요겁니다. 이렇게 지금 구리가 되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그대로 이렇게 입혔고요. 마지막에 음성 해설 있죠. 이거 누르시면 음성 해설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계속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는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보고서 하고 마무리, 그 공시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방산 관련돼서 이건 조금 나온 지 한 2주 됐는데 제가 좀 뒤늦게 읽어가지고 저희 당사에서 나온 자료고 이거 항공무기 있죠. 그리고 좀 설명해드리면 유럽의 방위산업 재건은 지금 제가 또 이게 가끔 한 번씩 이래요. 이게 마이크를 여기다 꽂고 해야 되는데 저 옆에 마이크를 저기다 놓고 또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지금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방위산업 재건은 생존의 문제로 지금 변화 중이다. 22년도에 러우 전쟁 직후에 동유럽 국가들에 국한됐던 위협이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유럽 사령부 예산 감축,
이거 뭐냐면 트럼프가 유럽에서 발을 빼겠다 그랬죠. 예, 우리 보호 안 해주겠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유럽 방산이 춤을 추기 시작했죠. 잠에서 깨버린 거예요. 이거 방위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방산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정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능가해버렸죠. 그 정도로 좀 많이 올랐고, 어쨌든 EU에서는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 국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앞으로 6년간 1200조 원 투입을 해서 안보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계획이고요. 근데 유럽 현지 거점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원하는 건 다른 나라 무기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대신에 유럽에다 생산 기지를 만들어라. 그러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때 유증했던 목적 중에 하나도 이 현지 거점 설립이죠. 예. 그래서 이 공동 조달 대신에 제한적 3국의 참여가 허용되는데 대신에 유럽 영토 내에다 공장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와 같이 또 이렇게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육상 이 방산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탱크라든가 자주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특히 여기 동유럽 국가들 있죠. 여기 급하거든요. 러시아랑 대치하니까.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 서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이게 떨어지죠. 이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성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는 항공모함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비행기가 필요하잖아요. 전투기가. 네. 그래서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수요는 꾸준한데 근데 항공 모양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굳이 함재기 운영을 고려해서 전투기를 개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국이나 프랑스는 전투기를 개발할 필요성은 있는데 굳이 뭐 우리가 항공모함 필요도 없는데 왜 개발을 해? 예. 그래서 그런 국가들한테는 이미 만들어진 이런 전투기가 필요한데 우리 한국이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이 이런 이제 저런 뭐 그 국가들한테 또 이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고 두 번째가 남중국해인데 이 중국은 동아시아 내에 거대한 영토를 보유 중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하얀색. 중국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막혀 있어요. 이렇게 U자형으로 막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진출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중국은 이 막대한 군함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좀 약해져 있고 해양 전력이 중국은 진출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 아시아권에도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항공무기, 그러니까 유럽 얘기를 했고요.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세 번째는 항공무기체. 현재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있죠. 이 레이더에 감지 안 되는 이 스텔스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4세대 전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시킨 거죠. 근데 다수의 지대공 레이더 및 미사일, 저주파 레이더 이런 4.5세대 전투기 통해서 스텔스기의 대응이 또 가능하다 보니까 5세대 전투기 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5세대 전투기가 정말 스텔스가 그냥 적의 눈에 안 띄고 들어가서 막 폭격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감지하는 능력이 많이 개선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도가 5세대는 점점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세대가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니까. 그래서 현재 스웨덴 사부 아시죠? 스웨덴 여기 그리펜 그 다음에 다솔 에비에이션 여기 아마 프랑스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라팔 로키드 마틴의 F-16 미국이고 이런 4.5세대 전투기 수요가 5세대보다 많다. 6세대도 지금 하고 있대요. 개발하고 있는데 뭐 6세대는 좀 시간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4.5세대 전투기가 나왔죠. 뭐죠? KF-21 이 전투기가 드디어 이제 개발이 끝났죠. 근데 5세대 전투기는 이런 능력이 있대요. 이렇게 그 적국의 방공망 있죠. 이걸 피해가지고 선제 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거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4.5세대가 뒤에서 딱 가가지고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거에 좀 또 최적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세대도 어쨌든 보면 뭐 중요성이 예전만보다는 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거죠. 얘가 먼저 가서 스텔스가 저게 눈에 안 띄게,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눈에 안 띄게 먼저 선제 타격을 좀 하고 데이터 수집도 하고 지대공 미사일을 좀 무력화시킨 다음에 뒤에서 4.5세대, 여기도 일부 스텔스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서 얘네가 이제 대규모로 가서 예,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이제 5세대, 4.5세대가 섞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세대도 좀 등장은 했어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이게 프랑스 라팔 4.5세대 기체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있대요. 4.5세대. 운영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적당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EU 국가들 입장에서 미국제 쓰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프랑스 라팔을 많이 쓰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스웨덴의 사부도 있는데 여기는 동유럽, 남미, 남중국해 국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텔스 기능은 없대요. 대신에 레이더, 최신 레이더라든가 AESA 레이더는 저거 누가 만드냐면, 물론 뭐 스웨덴 사부는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한국에도 저거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하나 시스템. 옛날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작년에. 그죠? 예. 그래서 AESA 레이더. 그러니까 레이더 하나로 여러 물체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특수 기능들이 들어간 게 바로 4.5세대. 근데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5세대. 이거 안 보이는 건 스텔스 도료를 두껍게 발라야 된대요. 근데 이건 또 기체 무게를 증가시키니까. 예. 그래서 그런 좀 일부 단점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F-21은 이제 4.5세대고 잠재력이 큰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개발을 했죠.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려서 결국 개발 끝냈고 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 양산을 앞두고 있고요.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고 5세대까지 발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F-21은 어쨌든 가성비 있는,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5세대 전투기인 라팔도 예전 처음 나왔을 때 잘 팔린 기체는 아니었대요. 하지만 계속 개량을 해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고, KF-21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딱 완벽하게 나온다기보다는 나오고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K9 자주포가 지금 엄청 성장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효자 상품인데, 어떻게 보면 예, 효자 뭐 무기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 K9 자주포가 이렇게 성장한 스토리를 보면 처음에 K9 자주포도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 화려한 이력도 없었고, 근데 국산화에 성공하고 꾸준히 성능 개선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 자주포의 50%가 K9입니다.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K9 자주포 수출이거든요. 이게 국내만 썼어요. 2018년에 수출 잡히고 폴란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폭발합니다. 위가. 예. 이게 수출이 폭증한 거죠.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예.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국내 유일의 항공 예. 기를 만드는 체계 종합기업이잖아요. 근데 FA50도 경공격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이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경공격기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AESA 레이더라든가 첨단 제품들을 넣어버린 거죠.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FA50이 이번에 아마 얼마 전에 공시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어디였죠? 필리핀이었나요? 제가 국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번에 수주 따냈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내년 양산을 앞두고 있어서 여기서의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개발 중인 미사일 현황이고요. 이 미사일 성능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투기에 붙이는 거죠. 항공 엔진도 이렇게 개발 현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블락별 개량기, 그러니까 2026년, 28년까지 KF-21 이번에 4.5세대 전투기는 40대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반스텔스 이제 설계 기능을 넣어서 일부 레이더를 흡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락이 2028년, 2032년도 모델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공대지, 그 다음에 공대함 이런 미사일을 장착한다. 그리고 2032년도에는 단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시험 통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성능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한국 항공우주가 이제 국내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전투기 만드는 회사고 좀 성과도 내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기대하는 내년에 KF-21의 안정적인 양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4.5세대가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프랑스의 라팔과 한번 제대로 좀 붙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자, 테슬라가 요즘에 아주 주가가 뭐 요동쳤죠. 근데 이 회사는 더 이상 차를 팔지 않는다. IBK. 뭐냐면 해외 주요 기업들의 브랜드 위기가 대응 사례인데 지금 애플이 그 상황이죠. 애플이 옛날에 위기였을 때 스티브 잡스가 복귀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이폰 내놔서 엄청난 회사가 됐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아시죠? 2015년에 그때 연비 조작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다시 재편해가지고 보상 사고도 하고 회생을 했고 보잉도 막 추락사고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되고 있고 디즈니도 22년도에 경영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밥 아이거라는 CEO가 복귀해서 본업 있죠. 테마파크에 집중해버렸어요. 그래서 회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위기이자 기회거든요.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현재 상황 우위는 맞는데 자율주행 중국과의 경쟁이 축소되고 있고 이걸 회복하려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브랜드 전체성도 좀 혼란이 좀 있어요. 혁신이냐 가성비냐.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성비, 저가형 모델 같이 다 섞여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회복을 하려면 프리미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CEO 리스크도 있죠.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 같아요. 브랜드와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의해 주가가 움직여요. 좋은 건 아니죠. 소비자 선호도도 많이 감소했죠. 특히 유럽 쪽에서. 그래서 요거는 소비자 회복되는 데는 시간 걸리고요. 내부 조직력도 핵심 인력이 이탈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정화 시켜야죠. 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까지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기차 사업을 선도했는데 하지만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급격히 심화됐고 테슬라도 역시 점유율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매 성장률 둔화,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테슬라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는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딱 봐도 주가 움직임만 봐도 정상은 아닌 거죠. 그 단단한 테슬라가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마케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첫 번째가 저가형 모델 출시 3만 달러. 이건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는 LFP 배터리가 탑재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내일 모레 출시될 로보택시. 예, 요거에 대한 반응이 좀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시장 반응이. 그래서 로보택시가 출시되고 가격도 3만 달러 이하로 이제 내년부터 대량 생산할 예정이고요. 근데 로보택시는 차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보다 이걸 운영하면서 나오는 서비스 수익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그러죠. 테슬라 차에는 이게 이제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AI 모델에서 영상을 입력하고 차량의 제어 명령까지 한 과정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다 연결해가지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성과를 내고 있죠, 실제. 근데 단점은 블랙박스 특성이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의사결정 과정을 좀 파악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슈퍼컴퓨터 도조. 테슬라 자율주행 AI를 하려면 도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자율주행.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기술력 경쟁력은 더 이상 단순히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량만이 아니라 여기에 생성형 언어 모델, AI 같은 걸 결합시키니까 단순히 운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AI가 돼서 대화도 하고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게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AI 언어 모델, 자율주행 시스템도 갖고 있죠.
차량 하드웨어 있죠. AI 학습 인프라 모든 걸 다 내재화한 유일한 수직 통합 전기차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다만 주가가 좀 최근에 어쨌든 너무 그 트럼프하고 이 일론 머스크 이슈로 흔들리니까 좀 당분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옵티머스로 다시 쓰는 미래. 이제 인간형 로봇 이제 이미 나왔고 앞으로 본격적인 양산을 할 것 같고요. 예, 옵티머스 가치는 아마 전기차보다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월 1000대 정도 이제 생산을 하고 그리고 26년도에 1만 대 정도. 예. 그러니까 로봇 생산 능력은 1000대 정도 되는데 올해는 500대, 내년에 10,000대, 그리고 12만 대까지 월. 예. 월 1만 대니까 연간 12만 대죠. 27년에는 무려 월 10만 대. 그러니까 폭발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로봇 생산 능력을 급격히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로 보면 안 된다. 지구 전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AI 기반의 자율 시스템으로 산업과 사회를 재설계하는 것을 그때 23년에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다만 일론 머스크의 너무 개인의 리더십 리스크, 위험, 기술 실행이 지연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확인할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테슬라 주주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참 피곤하시죠. 요새 이 일론 머스크 막 말하고 트럼프 말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한다고 봐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전기차나 이런 펀더멘털이 딜을 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변동성 확대는 조금 단기는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테크세미나 후기가 있었는데 애널리스트의 포스코 퓨처엠 엄청 보고서를 많이들 썼어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LMR 그 반도체 그 배터리라고 하세요. 리튬, 망간, 리치. 리튬과 망간, 리치 이렇게 구성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GM이 요거 보도자료 통해서 LG엔솔과 협력해서 이 전기 트럭이나 대형 SUV에 요 LMR 각형 배터리셀을 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번에 양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호했던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죠. 예, 이번에. 그래서 이번 이제 기술 개발은 다 끝난 걸로 알려졌고요. 예. 근데 LMR 배터리가 굳이 왜 필요하냐? LFP 배터리의 그 장점을 흡수한 좀 가성비 있는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업 예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GM이 27년 말에 LG엔솔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요. 이후에 28년도에 미국에서 LMR 각형 배터리 상업 생산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GM과 LG엔솔이 이쪽이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만드는 거죠. LMR. 왜 중국재를 안 쓰냐면 중국은 규제하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코발트, 니켈 함량 줄이고요. 망간 비중도 60% 이상을 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증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비싼 건 좀 줄이고 코발트, 니켈은 비싸거든요. 킬로그램은 15달러, 킬로그램은 34. 근데 망간은 싸죠. 8달러. 그러니까 좀 싼 광물의 비중은 늘려버리고 비싼 광물은 줄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의 미드니켈 NCM 배터리 대비해서 가격도 35%나 싸고요. LFP 대비해서는 아직 좀 열일한 말이 있는데 일부 제품은 가격이 더 싸기도 해요. 예, 다만 이제 주행거리가 좀 짧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은 좀 LFP처럼 좀 저렴한데 예, 그 어쨌든 에너지 밀도가 더 상대적으로 높아서 장거리 운행이 좀 가능한 그런 양극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열 안정성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 LFP랑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30% 이상 높은 에너지 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는 한 30% 이상 LFP에 비슷한 가격으로 봤을 때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거죠. 예, 그럼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비슷한데 예, 조금 더 주행거리를 늘 수 있다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3원계 NCM 라인을 그대로 활용한.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LFP 배터리 라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LMR 배터리는
뭐냐면 기존에 NCM 배터리 만들던 공장에서 그대로 또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 경쟁, LMR이 요 밑에 있죠. 가격 경쟁이요. 예, 여기 LFP가 좀 더 우위고 주행거리 비슷하죠. 1등과 안정성도 꽤 높은 편입니다. 112. 수명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음극재 사업도 하죠. 그래서 중국 내수 가격을 보다 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 내수 가격 대비해서 2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개발 중인 공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전력 사용량을 80%나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런 음극재는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극재 시장에서 탈중국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근데 그 대표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저번에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이 4월 22일이죠. 그때 4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공시했죠. 구형 의견 생산과 내재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7년 시작하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광산 업스트림, 광산 이제 광물 같은 거 캐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인상 의견을 조달하겠다라는 계획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중국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 중국 회사고 11위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이번에 LMR 양극재 그거 하나랑, 이게 대세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 장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고, 두 번째 음극재 시장에서의 탈중국, 거기에 선두주자는 포스코 퓨처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결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막 결제주들이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시드 오픈 리서치 김영범 대표가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죠.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또 전문가라고 고문 이제 뭐 그런 보고서도 내고, 그래서 코인 발행 가능성, 우리나라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나오면서 관련주들 막 지역화폐, STO, 토큰, 시장 계약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2위 업체 서클이 나스닥 상장해서 주가가 이틀 만에 200% 올라버렸죠. 스테이블 코인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뭐 그때도 한번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가 달러,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만들어지면 내가 이 원화 딱 뭐 예를 들면 뭐 얼마라고 할까요? 1만 원? 뭐 원화 1만 원을 내면 코인 하나를 딱 주는 거죠. 대신에 그 1만 원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갖고 있다가 예치하는 거죠. 은행 같은데 우리나라 채권을 사든가. 그래서 가치를 맞춰주는 거, 코인 값과 연동시키는 거죠. 원화 값을.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제가 가능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으로는 결제 못 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은 이 한마디로 이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이제 디지털 뭐 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디지털 달러, 실제 결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붙었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국내 대표 핀테크인데 정말 이렇게 급등은 너무 오랜만에 보시죠. 뭐 메신저, 은행, 증권 플랫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제주들이 뭐 지역화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또 아까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규제가 이제 완화되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나이, 만약에 지역화폐를 만약 운영하게 되면 코나이는 경기도고요. 나이스정보통신 제주도, 대전, 공주시. 헥토파이낸셜은 작년에 경기도 입찰을 했다가 탈락해서 다른 지역에 입찰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토큰증권, 한마디로 뭐 미술품 같은 거 조각 투자 그래요. 미술품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미술품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거의 일부를 내가 갖는 거죠. 내가 투자하면 그 중에 일부를 권리를 갖고 되는 거죠. 그걸 토큰화 해가지고 토큰 증권으로 해서 내가 실제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죠. 거래소를 이용해서. 근데 여기에 주요 플레이어가 증권사, 발행사,
이런 쪽을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단기간에 이런 결제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쫓아가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너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인터넷 게임 관련해서는 네이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참 네이버 정말 답답하죠.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성장을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네이버가 이제 PER 16배로 싸긴 싸요. 예, 뭐 명백히 싼 건 맞습니다. 글로벌 경쟁상과 비교해도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가지고. 예, 근데 시장은 계속 의심하죠. 저 네이버 성장할 수 있니?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오르는 거죠. 카카오는 신규 AI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글로벌 기업들 대비 높은 밸류. 카카오는 또 되게 비싸요. 퍼가 44배예요. 싸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또 급등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AI 에이전트가 성공해야 된다. 그게 검증돼야 카카오는 더 단단할 수 있고, 그러지 않다면 좀 저 밸류는 부담될 수 있고. 수업 아시죠? 예. 옛날에 아프리카 TV, 여기는 국내 점유율 상승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접속자 수나 이런 게 증가하지 않으면 주가가 이제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카페24도 많이 흔들렸죠. 막 그때 6만 원 넘어서 엄청 올랐다가 실적 발표하고 실망감 때문에 급락했는데 하반기 거래액 성장세 유의미한 좀 가속화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재평가 전망했고요. 상반기 국내 온라인 광고 성장률은 3에서 4% 정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하반기 5% 이상. 그러니까 하반기가 좀 광고 더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성장률이 좀 더 높을 것 같고 카카오톡은 좀 부진할 것 같아요. 네이버의 이제 검색 플랫폼이죠. 서치 성장률 8%인데 네이버가 이제 어쨌든 좀 이제 생성의 AI나 이런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덜 쓰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실제 있어요. 예. 근데 저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보고서도 그렇게 나왔었지만 예. 네이버에서 하는 검색은 네이버만 할 수 있는 검색이 따로 있어요. 예. 근데 생성의 AI를 이용하는 또 검색도 따로 있는 거고. 근데 옛날에는 다 네이버에서 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일부 나가니까 그런 거 우려하는 거죠. 구글은 실제로 이게 좀 약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은 또 자체 AI가 있기 때문에 단단할 것 같고요. 근데 네이버는 구글과 달리 검색 목적이 블로그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용 시장.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직접 찾아서 하는 그런 게 되게 많고 버티컬 서비스라 그러죠. 그래서 83%가 그걸 이용하고요. 실제 검색 목적은 17%밖에 안 된대요. 한마디로 블로그, 카페, 뉴스, 이메일, 지도, 금융 이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쓰지 검색은 일부라는 거예요. 예. 근데 네이버를 검색만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우려가 과한 거 아니냐 AI 때문에. 요거 17%고 블로그, 카페, 뉴스, 이메일 이게 되게 다변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전자상거래 하려고 생성의 AI 묻진 않거든요. 우리가 뭐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쿠팡이 직접 검색하거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사버리는 거죠. 예. 그걸 AI한테 검색을 맡겨서 하진 않죠. 아직까지. 그래서 국내 전자상거래 성장률 하반기에 반전할 것 같고 플러스 스토어 앱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월간 사용자 수가 600만 명, 월간 200만 명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둔화됨에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네이버가 하는 그런 사업들 자체는 우리 생각보다는 견조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평가는 되게 박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그거의 동영상, 예, 동영상으로 이제 뭐 유튜브 쇼핑 같은 거죠. 또 웹툰과 라이브, 근데 이제 지금 뭐 제 영상은 오늘도 지금 제가 보니까 57분이에요. 와, 일단 너무 저도 짧게 하고 싶긴 한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쇼폼을 하나씩 그 쇼츠 같은 거 한 번씩 올려드리잖아요. 하려고는 하는데 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요 시장 함께 읽기는 쉽진 않아요. 줄이기가.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은 이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쇼폼을 많이 보시죠. 짧은 컨텐츠 선호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웹툰도 예전 같지 않고 라이브 스트리밍 오랜 시간을 봐야 되는 뭐 드라마,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5분 이상의 영상을 보는 것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숲도 좀 힘든 거죠. 숲도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라이브 스트리밍 산업이 쇠퇴가 좀 불가피하다. 이 쇼 콘텐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인터넷 시장의 좀 변화. 근데 그 안에서 핵심은 결론은 뭐냐면 네이버 너무 우려만 큰 것 같다. 네이버 잘하고 있다. 좀 회복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게임은 이건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앱 수수료, 애플이 이번에 앱 수수료 엄청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거기서 게임 결제를 해요. 그럼 그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죠, 애플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인하하는 거, 그 부분은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그래서 이게 모바일 수수료율이 지금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17%까지만 떨어지더라도 게임사들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제일 수혜는 넷마블이래요. 넷마블이 모바일 비중이 제일 높대요. 넷마블이 요새 주가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도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반기에 또 주목할 건 중국의 성공. 중국에 진출하는 게임들이 나올 텐데, 이번에 시프트업도 중국에 이제 니케가 진출했는데, 초기에 좀 흥행하다가 좀 요즘에 좀 약간 그 이슈가 좀 안 되고는 있죠. 예. 초기 흥행에 비해선.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중국으로 어쨌든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안착만 하면 팬층이 되게 오래 쌓이면서 장기 흥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기업으로 크래프톤, 시프트업, 위메이드를 꼽아주셨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관점에선 뭐냐면, 이걸 보면 아직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과열까지는 아니에요. 거래대금 회전율 있죠? 이게 보통 3% 정도까지인데 지금 2% 넘었습니다. 얼마 안 났긴 했는데 아직 완전 과열은 아니에요. 회전율이 2.6배니까 과거에 보면 3배 넘으면 과열이었대요. 고객 예탁금은 3년 만에 60조 돌파했는데 신용잔고는 아직 전고점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표들을 보면 아직은 과열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여력 남아있다. 다만 지금 단기 워낙 올라서 약간 정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외국인은 정말 주식을 많이 사는데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기업을 찍어 사는 게 액티브라 그러거든요. 그게 먼저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패시브 들어오면서 이제 탄력이 둔화되는데 6월에 아마 패시브도 들어올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패시브가 많이는 안 들어온 게, 패시브는 그냥 우리나라 증시 전체를 그냥 묶어서 사버리는 거예요. 기업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면 1위부터 50위까지 순서 매기면 비중대로 다 사는 거죠. 그걸 패시브. 액티브는 그 안에서 좋은 것만 찍어 사는 거. 근데 지금 액티브 먼저 들어왔고 6월엔 패시브도 유입되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는데 LG엔솔은 팔고 있거든요. 근데 LG엔솔까지 사면 패시브가 들어온 거다. 예.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정체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리고 지금은요, 유동성 장세예요. 새로운 돈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잘 가는 걸 팔아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계속 이게 수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가 돌아도 오늘 조선방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조선방산이 안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이걸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되게 좋다. 예. 그래서 긍정적 시각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분석해드리면 현대건설 정말 이제 원전 기업 봐야 된다. 저는 올해 정말 장문준 연구원님이 너무 임팩트가 강한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현대건설 이렇게 급등 전에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죠? 계속 현대건설 원전주다, 원전주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때 홀텍이란 기업을 저도 그때 같이 배웠고, 홀텍과 현대건설이 같이 한다. SMR. 근데 정말 그 후로 주가가 엄청 올라 버렸죠. 그래서 인정해야죠. 올해 최고 이제 좋은 아이디어 내신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은 누가 뭐래도 장문준 연구원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시각, 올해 150%나 올랐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전통적인 국내 건설주로 보면 안 된다. 이제는 프랑스의 빙시, 그 다음에 캐나다의 에트킨, 리얼리스인가요? 예. 인도의 L&T라는 기업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건설사인데 원전 수행 이력을 갖고 있어서 PER이 26.5배를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과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만약 이런 기업과 밸류를 비교하면 가치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현대로템이 있대요. 불과 2, 3년 전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이 있어요. 열차. 예, K2 전차보다. 근데 폴란드 수출하면서 이제는 뭐로 보죠? 방산주로 당당히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죠. 오늘도 급등했죠.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전 밸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 주가 재평가 멀지 않았고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워낙 올라서 그 점은 경계해야 되겠죠. 오늘 풍산이 많이 올랐지만 아까 구리 얘기해드린 것처럼 구리하면 풍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LS하고 사실 두 개죠.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건. 근데 근데 풍산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풍산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포탄 있죠. 155mm 포탄 같은 거. 그걸로 벌고요. 거기에 구리 사업에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이 풍산, 방산도 좋지만 이제 구리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실적이 작년보단 둔해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좀 부진했어요. 피크아웃 아니냐? 실제로는 아닌 거죠. 방산도 좋고, 민수, 전기동. 이 전기동이 이제 구리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가격이 예상보다 좀 호조를 보여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방산 가치에도 못 미친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서 좀 그 가치에 이제 어느 정도 부합은 했지만 이제 구리 가치도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구리 사업 공부한 것처럼 계속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 올릭스는 이따가 제가 전자공시 설명해 드릴게요. 공시가 좀 오늘 좀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따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로레알과 어제 계약 맺었어요. 예, 탈모 치료 그 샴푸 같은 걸 만들려나 봐요, 로레알이. 거기에 이제 이 어떤 핵심 성분으로 이 어떻게 보면 올릭스 걸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일라이릴리랑도 이제 비만 치료제 MASH,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그러죠. 요거 치료제 9,116억 기술 수출 맺었고, 근데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게 재무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그런 성과들이 나오니까 좋게 보자는 내용인 것 같고요. 남성형 탈모 환자, 여성형 탈모 환자가 전 세계 합쳐서 8천만 명.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합치면 거의 한 500만 명 정도 된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탈모가 굉장히 이제 이 유병률이 좀 이게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탈모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올릭스가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이따 또 공시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일진전기는 변압기랑 전선 만들죠. 초고압 변압기. 그래서 일진전기가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에 많이 이렇게 같이 막 화제되는 기업은 아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변압기랑 전선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구리값 오르면 일진전기도 수혜입니다. 왜? 바로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늘고 실제 마진율도 올라가요. 예, 구리값 오를수록 좀 유리한 거죠. 거기다 구리 공급 부족 예견돼 있고, 변압기도 하고, 고전압 변압기. 예, 근데 변압기 사이클 한번 왔었는데 이 다음 사이클은 이제 케이블 사이클 아니냐, 전선. 그래서 일진전기, 대한전선과 LS전선처럼 같은 이제 고전압 케이블을 제조하니까 수혜 받아야 된다. LS전선에 요 보세요. 수주잔고, 대한전선 엄청나죠. 수주잔고 팍 늘어버렸어요. 요거랑 이제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카페24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요새 카페24도 뭐 좀 지지부진하지만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유튜브 핵심은 뭐냐면 그 유튜브 쇼핑 시장 커지는데 인앱 결제를 해야 돼요. 뭐냐면 유튜브 내에서 바로 눌러서 결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바로 결제. 그거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그렇게 되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눌러서 한 단계 이제 나가서 결제하는 것보단 그냥 그 안에서, 여러분들 애플 앱스토어에서 그냥 바로 결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 내에서 그냥 저 어떤 그 인플루언서가 소개를 했어요. 이거 물건 괜찮은데 사볼까? 직접 클릭을 하면 거기서 바로 결제까지. 너무 편리해지는 거죠. 그 업데이트가 되면 한 번 더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다 했고요. 이제 공시가 좀 많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좀 초과했네요. 두산에너벨트가 오몬이라는 여기 베트남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있죠. 그거 공사를 또 수주 따냈습니다. 이 두산에너벨트는 원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연가스 발전소도 만들어줘요. 경쟁력 있는 기업이죠. 올해 한 두세 번 제가 공시 소개해드렸죠. 원전 말고도 천연가스 중동에서 몇 개 수주한 거 그때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공시가 나와서. 근데 여기는 베트남
쪽이고 오몬포 가스복합 발전소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180km 떨어진 지역에 이제 준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전력의 일부를 또 책임지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만 이제 해외 가스 복합 발전소에서만 이제 4.3조 원 수주를 따냈습니다. 서부 T&D는 저 용산 드래곤시티 아시죠? 그거 갖고 있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인데 비중은 얼마 안 돼요. 0.75%니까. 다만 제가 공시지 보니까 남아있는 170만 주도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적극 검토 중이래요. 주주환원도 하기 시작했고 용산 드래곤시티 지금 뭐 호텔은 공급이 부족하대요. 객실이. 그러니까 가격은 오를 거고 외국인 방문객은 역대급으로 많고 용산 드래곤시티에 GK 카지노도 입점했죠. 올릭스 아까 siRNA가 뭐냐면 우리 DNA를 그러죠. 예. DNA를 이거를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요걸 가지고 이제 단백질 같은 거, 세포 같은 거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RNA죠. RNA. 예. RNA인데 이 mRNA가 뭐죠? 메신저. 예.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si는 뭐냐면 앞에 요거 간섭한다 그래요. 예.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로레알과 같이 이제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이고 예,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siRNA는 간섭을 의미합니다. 짧은 간섭. 이게 간섭이 뭐냐 도대체.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몸속 안에는 특정 유전자의 이제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작은 RNA 조각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몸은 아까도 설명드린 DNA 담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mRNA를 만들고 이 mRNA가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요리의 복사본. 그러니까 요리의 그 뭐 레시피, 예, 원본의 복사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생성을 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그래서 저 mRNA가 있어야 이 어떤 단백질 공장에서 특정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떨 때는 이게 과도하게 발현이 돼요. 그럼 질병, 암으로 갈 수도 있고 노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특정 단백질이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근데 siRNA는 이때 얘가 딱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요.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생성해? 예. 그래서 야, 너 이만큼만 해. 분해시켜버려. siRNA 한마디로 간섭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그러지 마. 예, 조금만 만들어. 예, 이 정도면 돼. 내가 붙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를 우리가 이제 RNA 간섭이다. si라는 용어를 앞에 붙이게 됩니다. 주로 희귀질환제에 많이 썼는데 영역을 넓혀서 이제 탈모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호르몬이 때문이래요. DHT. 이거랑 결합해서 특정 호르몬, 모낭을 위축시키는 단백질이래요. 얘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백질은요, 저 특정 호르몬과 결합해서 우리 모발을 이제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 단백질이 이거를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siRNA가 딱 붙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만들지 마. 예. 이게 바로 siRNA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같이 협력을 해서 로레알과 탈모 치료제나 탈모 샴푸나 방지하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한 거죠. 예. 올릭스의 기술력. 로레알이 세계 1위 화장품에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계약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올릭스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런 이제 우리가 RNA 하면 뭐 생각나세요? 원료의약품. 딱 떠오르시죠? 요새 주가 정말 안 갔던 회사. ST팜. 예. 원료의약품 만드는 회사가 바로 ST팜이죠. 오늘은 좀 주가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이지바이오 황일환 대표가 1만 주 매수했는데 5천만 원 정도고, 이지바이오도 뭐 잘 아시죠? 사료, 자돈사료, 새끼돼지 사료인데 아주 제가 길게 적어봤어요.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공시에 사실 음성 해설까지 달아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원투게더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핵심은 요 사료 시장 점점 좋아지고 있고, 예, 실적도 괜찮고, 예, 근데 좀 어쨌든 주가는 되게 부진했어요. 네, 정체돼 있는데 시장 커지고, 핵심은 요거죠. 그 데비니시 뉴트리션, 요게 미국 기업을 인수해 버렸죠.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그걸 회피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직접 생산을 하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대표 사료 첨가제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 이건 상당히 좋은 어떤 전략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한 4% 이상 하고요. 자사주 소각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제 주주도 많이 신경 쓰는 그런 기업이다. 매출 성장, 이익도 성장. 근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는 많이 못 오르려서 못 오른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가 오늘 좀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엔 그래도요, 강세로 오늘도 예, 아주 변동성이 되게 컸는데, 잠시만, 왜 이러죠? 여러 변동성 끝에 결국엔 이제 강세로 오늘도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 와, 진짜 3천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고, 오늘 뭐 월봉 차트예요. 근데 월봉 뚫어버렸죠, 위가 열렸어요. 네, 월봉 보면 끝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뭐 정책도 괜찮고 성장 기대도 있고 돈도 풀리고 뭐 여러모로 한국 증시가 정말 재평가 받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이 무려 6천억 네, 사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결국 아침에 좀 사다가 다시 팔았어요. 개인들은 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주식을. 외국인은 끝없이 지금 사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는 웹툰주 좀 좋았고요. 좀 물론 이제 상승폭은 조금 둔화됐고, 오늘 엔터주 좋았고요. 아까 CJENM, YG엔터, 예, 또 전자결제주 다날 좋았고요. 엔터주 뭐 중에 오늘 드라마가 좋았죠. 스튜디오 드래곤. 예,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에서 오늘 하나시스템이 20%. 어제 급락했던 그 스페이스X, 그 테슬라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일론 머스크. 근데 오늘 하루 만에 HVM 다시 회복. 정말 이게 이렇게 제발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 컨텐츠 오늘 드라마 좋았고요. 뭐 SBS도 벌써 3만 원까지 갔네요. 네. 그리고 오늘도 건설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HDC 현대산업개발 좋았고, 모바일 게임도 오늘 괜찮았어요. 컴투스 홀딩스 괜찮았고, 조선주하고 오늘 방산주 좋았어요. 오늘 그리고 이 건설기계도 야 나는 왜 빼냐 이제 갖고, 보톡스도 괜찮았고요. 조선기자재도 이러니까 오늘 뭐 태웅, 뭐 세진중공업 예, 다 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늘 비만 쪽에서는 펩트론 좋았고요. 어제도 이제 엄민영 연구원님 보고서대로 예, 오늘은 좀 좋은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쟁사보다 펩트론 꽤 낫다. 이게 이제 오늘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 금호석유는 드디어 이제 그때 한번 차트 보여드린 대로 이제 위를 열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열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것만 넘어주면 돼요. 요것만 넘기면, 오늘도 거의 맞고 떨어졌는데 꼭 넘어가주길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석유화학도 움직였고, 네, 항공기 부품, 철강주도 오늘 현대제철 3만 원 넘겨버렸고요. 다 고르게 가요. 사료주는 오늘 올랐다고 좀 보기 그러네요. 예. 화장품도 좋았습니다. 화장품도 일부 좀 강세 보였고, MLCC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속추지는 않고요. 갤럭시 부품주도 오늘 PI 첨단 소재 정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일부 올랐고요. 2차 전지 조금 올랐어요. 뭐 아직은 멀었죠. 예. 정말 2차 전지는 너무 좀 답답한 상황이고, 자율주행 쪽도 오늘 일부 상승했고요. 네. 다만 오늘은 지역화폐 관련주가 좀 급락을 했고, 편의점도 뭐 25만 원, 뭐 그건 뭐죠? 예, 20만 원인가? 25만 원. 예, 그거를 뭐 이번에 안 할 수도 있다 뭐 뉴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증권주 좀 쉬어갔습니다. 일부 쉬었고,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뭐 한국전력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게 왜냐면 전기요금 뭐 동결할 거는 또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정책에 따라 막 급등하는데, 예, 그래도 결국 전기요금은 올해는 안 올리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올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왜냐면 이제 전력망 투자를 엄청 해야 되니까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또 조정 나오면 또 좋은 기회가 오겠죠. 예. 반도체 오늘 좀 빠졌고, 원전주도 일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 좀 부진했던 조선과 이런 쪽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방산, 조선이 최근 부진했는데 오늘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2차 전지가 정말 힘겹지만 좀 반등에 성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오늘 3점 빠졌고 현대모비스 조금 흔들렸고 한전이 10%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법 개정이 되면요, 어쨌든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빠진 건 아쉬울 수 있지만 뭐 지주사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SK도 좀 일부 빠졌고 LG도 영향을 좀 받았고 방산주 좋았고요. 하나시스템, 카카오페이, 그리고 넷마블, 두산박해, 삼성 E&A가 오늘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펩트론의 날이었고요. 반도체 좀 쉬었고, 그리고 오늘은 드라마의 날입니다. 드라마. 완전 드라마의 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린솔루션 오늘도 올랐고요. 태성, 우리기술투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쪽에서는 오늘 풍산이 무려 17, 하루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풍산 차트 한번 보시면 그냥 오늘 위를 열어버렸어요. 보이시죠? 이 차트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이런 차트 뭐다? 시작이다. 그죠? 예. 끝이 아니라. 뭐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질지 모르는데 차트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구리 공부했죠. 풍산 아까 보고서도 봤죠. 여러분 다 아셔야 이제 풍산은 웬만하면 다 아십니다. 어떤 기업인지. 거기에 차트상 그냥 못 갔어요. 근데 위를 열어버렸어요. 대량 거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데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진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위를 열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관찰할 필요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반면 오늘 아까 한전 뭐 전기요금, 가스공사 마찬가지죠. 정부가 이거 요금 안 올리는 건가? 또 롯데쇼핑 같은 경우 왜 빠졌냐면 그 지금 마트 의무휴업 지금 평일에도 할 수 있게 좀 바꿔놨잖아요. 그거 이제 주말에 말한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근데 그건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또 주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마트까지. 예. 근데 이건 결정된 건 아닌데 아무튼 정책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는 것 같아요 지금. 반면 오늘 코스닥은 오늘 뭐 창투사, 펩트론, 뭐 여전히 결제, 뭐 이런 그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 이쪽이 좀 좋았고, 반면에 오늘 일부 기업들은 좀 일부 헥토이노베이션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일부 차별화 있었고 반도체는 조금 빠졌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본의 아니게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이 됐는데 시장이 워낙 좀 좋다 보니까 뭐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뭐 꼭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좀 너무 시간을 초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되도록 좀 1시간 쪽으로 좀 줄여서, 내일은 제가 또 사실 좀 바쁘기도 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방송 내용이 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또 라이브 있으니까 내일 라이브 시간 찾아뵙고, 제가 내일은 사실 저 JTBC 있잖아요. 거기 촬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11시에 일단 가야 돼요. 나가야 돼가지고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라이브는 조금 좀 예전처럼 오래 못하고 내일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만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